소설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문학계의 경사입니다. 한강의 작품은 아무 곳이나 펼쳐도 시처럼 유려한 문장이 특징입니다. 아마 1993년 소설보다 시로 먼저 등단한 영향인 듯합니다. 한강은 그동안 고통스러운 현대사에 천착했습니다. 제주 4.3을 다룬 작별하지 않는다. 그리고 광주 5.18을 다룬 소년이 온다가 대표적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죽어간 아픔을 녹여내기 위해 때론 몽환적이고 때론 시적인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강 소설은 역시 노벨상 수상 작가인 가브리엘 마르케스의 100년의 고독을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과 꿈, 역사와 상상, 객관과 주관이 교차하는 글쓰기 문법이 많이 유사합니다. 채식주의자와 작별하지 않는다는 주인공의 꿈과 비극적인 모티브로 작품이 시작합니다. 한강의 아버지인 소설가 한승원의 평가가 재밌습니다. 나와 같은 3세대 작가들이 활동하던 1980년대가 리얼리즘 시대였다면 강희는 4세대 작가다. 3세대 작가들은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 같은 저항 작품을 많이 썼는데 미학적 또는 심미적인 장치보다 고발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4세대 작가들은 저항 이후의 삶에 주목한다. 강희 소설은 국가폭력으로 인해 트라우마에 꽉 묻혀버린 사람들의 실존이 핵심 토대를 이룬다. 한승원 작가 말대로 채식주의자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당해 정신병원에 갇히는 삶이 주제입니다. 소년이 온다는 광주항쟁보다 광주항쟁이 끝나고 나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트라우마에 천착을 하고 삶과 죽음의 본질을 깊이 있게 추구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강 작가 작품이 아픈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만큼 무심코 책을 폈다간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날 수도 있습니다. 묘한 일은 책을 덮고 난 후에 일어납니다. 인간과 삶의 연민이 새록새록 돋아나면서 오히려 독자들의 마음은 더 여물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한강 자신도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삶에 대한 질문을 나누기 위해 글을 쓴다고 말했습니다. 독자들은 한강의 작품을 읽는 동안 때론 불편하고 어렵고 때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마지막 장까지 손을 놓지 못합니다. 스웨덴 할리먼은 한강의 특별한 문장과 스타일에 주목을 했습니다. 한강의 작품들이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력한 시적 산문이다. 시적이고 실험적인 문체로 현대 산문의 혁신가가 됐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한강이란 이름을 세계에 알린 첫 작품이 바로 2007년 발간된 채식주의자입니다. 2016년 한국인 최초로 부커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채식주의자는 1부 채식주의자, 2부 몽고반점, 3부 나무불꽃이 옴니버스 형식처럼 묶인 소설입니다. 작가는 마지막 나무불꽃을 쓰면서 고통 3부작이라는 파일명을 붙였다고 합니다. 채식주의자는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영애가 어느 날 채식주의를 선언하면서 시작됩니다. 고깃덩어리가 매달린 헛간에서 그리고 핏빛으로 물든 웅덩이에서 자신의 얼굴을 발견하는 꿈을 꾸고선 구두조차 가죽 제품이라고 버릴 정도로 영애는 채식주의에 집착을 합니다. 초식도 모자라 식물이 되길 원했던 주인공이 목덜미를 물어뜯긴 새를 쥐고 있는 장면은 인간의 근원적인 폭력성을 고발하는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채식주의자엔 심장을 후벼 파는 서늘한 문장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문득 이 세상을 살아본 적 없다는 느낌이 드는 것에 그녀는 놀랐다. 사실이었다. 그녀는 살아본 적이 없었다. 이젠 5분 이상 잠들지 못해. 설핏 의식이 나가자마자 꿈이야. 아니, 꿈이라고 할 수도 없어. 짧은 장면들이 단속적으로 덮쳐와 번들거리는 짐승의 눈, 피의 형상, 파헤쳐진 두개골, 그리고 다시 맹수의 눈. 내 뱃속에서 올라온 것 같은 눈. 떨면서 눈을 뜨면 내 손을 확인해. 내 손톱이 아직 부드러운지, 내 이빨이 아직 온순한지. 제주 4.3을 소재로 한 작별하지 않는다 해도 몽환적인 표현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한강은 이 작품을 두고 지극한 사랑에 대한 소설이라고 했는데 한마디 더 보태자면 매우 고통스럽고 지극한 사랑에 대한 소설입니다. 소설은 소설가 경아와 다큐멘터리 감독 인선,
두 여성을 중심에 놓고 전개가 됩니다. 첫 장에서 경아는 산 등성이에서부터 심겨진 검은 통나무 뒤로 봉분들이 엎드려 있는 이상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경아는 그 도시의 학살에 대한 책을 쓴 뒤에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자신의 사정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살에 대한 책은 아마도 2014년 한강 작가가 쓴 소년이 온다인 듯합니다. 한강 작가가 2014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찾아봤더니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습니다. 또 5.18 광주항쟁을 주제로 한 소년에 온다는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우수도서 심사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때 심사위원들이 노벨상 작가 작품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랐기 때문인지는 문화부와 당시 심사위원들만 알 것 같습니다. 문화부는 한강이 부커상을 수상했을 때도 대통령 명의 축전을 보낼 것을 건의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거절했다는 사실이 훗날 국정농단 수사에서 밝혀집니다. 다시 소설로 돌아가서 경아는 고향 제주에서 목공일을 하는 인성과 자신의 꿈을 영상화하는 데 의기투합합니다. 폭설 속에 가까스로 인선의 집에 도착한 경아는 4.3 피해자이자 생존자였던 인선 어머니를 환상 속에서 만나게 되고 그 인선 어머니의 인생을 추적하는 이야기가 소설의 전반적인 얼개가 됩니다. 처음엔 소설가 경아가 주인공인 듯 하다가 친구인 인선의 이야기로 중심이 옮겨가더니 마지막에는 인선의 어머니 강정심이 주인공으로 부각되는 구조입니다. 강정심은 4.3 때 잡혀가 실종된 오빠의 행방을 찾고자 평생을 바칩니다. 4.3의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한국전쟁 시기 보도연맹원과 대구 형무소 재소자 수천 명 학살로까지 작가의 관심은 확대가 됩니다. 한강의 작품은 큰 줄기에서 하나씩 세분화된 갈래를 칩니다. 작품이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한강 작가 인터뷰에서도 이런 연관성은 강조가 됩니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앞선 작품인 흰이나 히라보 시가는 물론 첫 장편인 검은 사슴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년이 온다와 짝을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를 쓸 땐 죽음이 제 안으로 깊이 들어오는 경험을 했다면 작별하지 않는다를 쓸 땐 죽음에서 삶으로 건너오는 경험을 했다고 설명한 적도 있습니다. 한강이 죽음과 삶을 다루는 문장 역시 시적입니다. 총에 맞고 몽둥이에 맞고 칼에 베어 죽은 사람들 말이야. 얼마나 아팠을까? 손가락 2개가 잘린 게 이만큼 아픈데 그렇게 죽은 사람들 말이야. 목숨이 끊어질 정도로 몸 어딘가가 뚫리고 잘려나간 사람들 말이야. 이상하다. 살아있는 것과 닿았던 감각은 불에 데웠던 것도 상처를 입은 것도 아닌데 살갗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그전까지 내가 닿아보았던 어떤 생명체도 그들만큼 가볍지 않았다. 작가의 글쓰기 방식은 지독할 정도로 등장인물 하나하나에 집중을 합니다. 한강 작가 역시 글을 쓸 때는 다른 일을 할 수 없다. 움직이지 못한다. 걷지도 못한다. 글쓰기 이외의 모든 것을 괄호 속에 넣고 한 단어씩 써간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등장인물 하나하나에 집중하다 보니 그 인물들의 세부적인 상황들, 그 인물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내 기척에 엄마가 돌아보고는 가만히 웃으며 내 뺨을 손바닥으로 쓸었어. 뒷머리도 어깨도 등도 이어서 쓰다듬었어. 뻐근한 사랑이 살갗을 타고 스며들었던 걸 기억해. 골수에 사무치고 심장이 오그라드는 그때 알았어.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 고통인지. 한강은 앞으로 어떤 작품을 쓸 계획이냐는 질문에 그동안 너무 추웠다. 겨울에서 이젠 봄으로 들어가고 싶다. 역사적 소설은 그만 쓰겠다. 좀 더 개인적인 생명에 대한 소설을 쓰려고 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한강의 노벨상 수상은 K-팝, 영화, 드라마, 웹툰, 게임에 이어서 문학 한류의 흐름을 기대하게 합니다. 책을 읽지 않는 문학 실종의 시대에도 작가들의 치열한 글쓰기가 한강의 노벨상으로 열매를 맺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한강의 노벨상 수상이 한국 문학의 내실을 다지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의 상자 피처였습니다.